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은 이 젊은 목회자들이 참 뛰어나지만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공부도 참 잘하고 그랬지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을 이렇게 청취하다 보면 이게 한 가지가 딱 잡히질 않고 굉장히 좀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뭐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도 그 내용이 굉장히 들을만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잡히면 사람들은 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그 설교자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박은조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목사님 요새 젊은 분들한테 설교를 어떻게 좀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예를 들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인문학적 소양을 좀 늘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그러니까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의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고 나도 동감할 수 있는 이제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 인간이라면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 말씀을 똑부러지게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치듯이 가르치긴 하는데 그 고민이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내용은 알려주는데 왜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광호 총무님 그쪽에 가지 마세요. 나 너무 무거워 거기가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이 앞에 좀 오세요. 저 이렇게 무게 있는 분이 이쪽으로 좀 오셔야지. 그래서 그 인문학적 소양을 좀 가졌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내용이 좀 무거워진다. 무게감이 더해진다. 굉장히 제가 동감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고전도 좀 보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인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좀 그런 도움도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검증된 설교자인데 이미 검증된 분인데 다시 말해서 이미 그분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제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다 공유하는 그런 이제 설교가인데 특별히 나한테 꽂히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분의 설교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들을 수는 없겠죠. 뭐 설교를 한두 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은 자기는 젊은 시절에 이제 여러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탐구하다가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우리 이번에 영국 갔던 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앱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 중심부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수십 년 설교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은 이제 설교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대단한 강해 설교가로 대단한 영성가로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한국 목사님들한테 되게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그냥 한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설교집을 영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도움이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박은조 목사님 설교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달라요. 다르지만 뭔가 거기에서 얻은 그런 일관성, 여기에 어떤 인사이트가 나름대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무슨 누구 설교를 많이 들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좀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이유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헷갈릴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 뭔지 몰라도 되게 이제 이 저의 신앙적인 그 고민들을 풀어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분 설교를 근데 접할 시간은 없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유튜브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지금은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저 교회 교우 한 분이 계속 그분 설교를 테이프로 받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 이만한 거, 이 박스 있잖아요. 이 MT 테이프 들어간 박스, 그 박스를 2박스를 갖다 줬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뭐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그 하나에 몇 개 들어갈까요? 하나에 50개 들어갈까? 더 들어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핵심의 줄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지금 이 바쁜 시간에 10분을 할애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C.S. 루이스의 기본 서적을 거의 읽어가시는 거예요. 4권 읽고 플러스 1 오늘 읽었죠? 읽으시죠? 어렵죠. 어렵지만 이 한 분의 어떤 세계 속에서 왜 이런 고민이 있을까? 지금 이분의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우리가 접근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쓰고 있는 모든 그의 저서 속에 계속 반복돼 가는 그런 주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그 순전한 기독교 제일 앞부분 first section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일종의 학문적인 인문학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 짧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헤겔이나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쓴 철학책처럼 막 정말 1000페이지 이상 되는 거를 읽어낸다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뭐 웬만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읽어도 하나도 감이 안 옵니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나중에 해설한 얘기나 좀 들어야지. 근데 이제 요 책은 좀 짧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우리 시간은 이번에 5주밖에 없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내용이 사실은 100년 전 거의 이 80년이죠. 42년도, 43년도에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25년이죠. 2000.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오래된 책인데 그러나 분명히 시대를 앞서는 책이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 별로 고민 안 하던 문제를 이분 앞서서 고민하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고 사회인이 아니고 이분은 뭐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옥스포드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가 이렇게 자유화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주의적 그런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을 규제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터놓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일종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방치되는 상황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대학교가 그래요. 이게 저는 요즘은 더 하겠지만 제가 심지어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할 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가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얼마만큼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인간일 수 있느냐. 그걸 실험해 보는 곳이 대학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진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대학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교수로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만나고 또 교수들과 만나서
그 당시에 가장 패셔너블한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들을 계속 접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사회보다는 거의 한 30년, 40년 앞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 루이스가 관찰했던 어떤 지금 포텐셜한 문제, 이건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극대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극대화.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진리 얘기보다는 뭐 선이나 어떤 미학적 아름다움, 가치 이런 걸 더 많은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도 뭐 사실 이게 연계는 돼요. 이 진리에 대한 고민이라는 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뭐 사소한 싸움을 하면 뭐 그건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고민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냥 싸우는 거죠. 화가 나니까 싸우는데 이처럼 국가 대 국가 그다음에 문명과 문명이 부딪히는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미 정해놓고 그 메시아로 정한 게 그냥 사회만 정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루터 교회 그러니까 독일 국교가 이 히틀러를 메시아적 존재로 구원자로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게 다 이제 일종의 정치화된 교회지만 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종교 붙이지 마세요. 예, 요즘 보니까 뭐 우리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윤아무개 씨가 옥중에서 회심했다고 지금 자꾸 날라오던데 오늘도 하나 날라왔어 아침에. 그런 거를 검증되지 않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거를 날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컨디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루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날려줘요 그런 거를. 검증이 안 됐는데. 검증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게 순서 앞뒤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강아지를 꼬리를 잡고 흔든다. 예, wagging a dog by its tail 그런 말이 있어요. 강아지는 몸통이 가만히 있고 꼬리가 흔들려야 되잖아. 근데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성경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풀어간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면 좋겠어 라고 거꾸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온갖 엑스플레이네이션이 다 나오는 거기에.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이재명이든 누구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이재명 선생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고 뭐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기도로 일궈낸 사람이고 그는 참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이다.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전주대학교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한아무개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저 경악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그게 뭐 팩트 체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개를 꼬랑지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리더나 지성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선동가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그러면 매스 히스테리아가 발생합니다. 그건 저는 이 오른쪽 왼쪽을 상관 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양심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업적이 좋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분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실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교회는 양심 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꾸 교회를 선동합니다. 왜? 제일 선동이 잘 되거든 교회가. 일단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 무엇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저는 화가 나요. 그걸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동원되는 그룹 종교 그룹입니다. 네. 우리 이명박 장로님 때도 제일 많이 동원됐던 그룹은 신천지였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당장 어디 가면 몇몇 명씩 모여주니까. 팩트 체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갑자기 시작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가들이 아니에요. 실용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출되고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취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도 얼마든지 뭐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팔지 않겠지만 그것마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슬쩍 눈 감아 줄 수 있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네, 사찰에 가면 불자 노릇을 해야 되고 그죠? 뭐 성균관 대학을 가면 유자 노릇을 해야 되고 교회를 가면 또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크리스찬 노릇을 해야 되고 이게 정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해요. 나가서. 예. 그러니까 뭐 저보러 어떤 일반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목사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돼 있고 나는 이게 일반 목사도 아니고 개혁주의 목사고 장로교 목사고 제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인회 회장 나갈 사람 아니니까. 저는 국회의원 나갈 사람 아니니까. 네. 네,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그 총재 당수이실 때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저한테 빨간 폴더를 하나 보내셨어요. 네, 새누리당 지역 무슨 뭐 지부장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냈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신문에 혹시라도 어떤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나는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메일 온 주소 이름도 안 써 있더라고. 거기다 그대로 저는 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드렸어. 다행히 제 이름이 어디 나오진 않았어. 근데 이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는 중립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 컨디션 돼 있다는 의미인지도 몰라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인간 폐지라는 어려운 글로 들어가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겨울 북클럽을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고 또 지성적으로 넓어지고 또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참 귀한 마음을 갖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그러므로 열정이나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근거가 분명하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책을 읽어나가는데 긴 책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건져가서 오늘도 보람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돼야 되죠, 목사님? 예,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뭐를 잘못했나요? 예, 넘어갑니다. 자, 일단 제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잘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그 영국의 더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C.S. 루이스를 특별 강연자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43년도인데요. 1943년도면 지금 2차 대전이 막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리델 기념 강연이라고 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강사를 불러서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몇 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부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 같으면 이제 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좌가 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의 합동신학교에 갔을 때 해외 석학 강좌 이래 가지고 너무 고맙게도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90분짜리 강연을 화수목 이렇게 쭉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일단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루이스가 3번의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을 뭘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타임라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읽은 책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1940년, 그 다음에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 52년도에 묶어지는 이제 라디오 강연이죠. 라디오 강연, 라디오 톡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 톡이라고 하는 라디오 강연의 첫 번째 그 시리즈가 194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 지금 막 발발하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때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자연법, Natural Moral Law, 자연 도덕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죠.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건 이제 굉장히 톤 다운된 걸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기독교 처음 읽을 때 우리는 좀 어려웠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거는 15분, 20분씩 라디오로 그냥 자기가 쓴 걸 읽어주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그거를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미 여기에 이제 됐어요. 1941년.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 편지 우리가 읽었죠.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42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인간 페이지가 43년. 그러니까 이제 43년이라는 말은 42년, 43년 그 어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 다음에 1945년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 책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선과 악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 읽었죠, 순전한 기독교 읽었죠,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었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읽었죠, 고사에 우리가 인간 폐지 읽고 있죠. 지금 요게 루이스의 메인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와, 입이 딱 벌려져. 예, 딴 데 가서 자랑하세요. 난 루이스 책 이렇게 많이 읽었어. 자, 이 책의 제목은 영어로는 The Abolition of Man. 그래서 이거 번역을 잘했습니다. 인간 폐지. 예, abolition이라는 말은 어떤 있던 제도를 폐한다, 폐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abolitionism, abolitionist라는 말을 쓰면 역사 속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걸 이제 abolition. 특별히 그 영국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기독교 운동이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고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억제하는 이러한 행동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랬지만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두 다 하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것을 이제 깊이 고민하면서 소위 에볼리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운동이죠. 뭐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래서 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 노예 폐지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파기하는, 인간 자체를 폐지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경악할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가들은 제목을 잘 붙여요. 일단. 예. 그래서 이거 좋은 제목이다. 일단 충격적이야. 이걸 볼 때 도대체 인간 폐지가 뭐지? 무슨 얘기지? 뭐 의사들이 인간의 몸을 잘라가지고 몸 파트를 폐기한다는 뜻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 원본의 영어를 보면 여기에 부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우리 책에는 없어요 지금.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부제가 밑에 달려 있어요. 작은 글씨로. 그게 뭐냐면 or 또는 reflections on education 그랬어요. 교육에 대한 반영이구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루이스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종교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고 사실은 루이스의 신앙적 영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너무 종교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거기서 reflection on edu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eaching of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 과정,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여기 담겨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in upper forms of school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의 약간 고학년 아이들. 이걸 딱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약간 고학년 아이들을 교육하는 특별히 영문학을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학을 사실은 맛보게 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데 일단 우리가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다루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긴 부제는 사실 웬만해서는 달지 않는데 이건 이제 책이 아니라 강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연. 보통 이제 논문을 쓰면 부제가 길어요. 예, 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루겠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논문으로 쓴다면 The Abolition of Man 인간 폐지 그리고 이제 콜론이죠 점점 위아래로 두 개 찍는 거 점점 찍고 그 밑에다가 Reflections on Education 이렇게 쭉 써나갔겠죠. 네, 그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자 이제 살펴봅니다. 책을 살펴보면 제가 요거 가르쳐 드렸죠. 표지를 딱 열고 안을 볼 때 물론 이제 제목도 보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차례다. 차례, 목차.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전체 구조를. 딱 봤을 때 여기에 4개의 챕터가 있지만 사실은 4번은 부록이죠. 4번은 부록. 그러니까 4번 부록이란 말은 뭐냐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참고할 만한 내용.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4번째 챕터를 제한다면 강의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3차례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강의 하나가 보통 이런 특별 강의를 했을 때 60분에서 90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제 강연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갔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풀어 쓴 게 아니고 딱 정리해가지고 1시간 또는 뭐 75분 이렇게 시간에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강연을 할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강연하지 않고 자기가 써온 걸 그대로 낭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카데믹 강연일 때는. 그러면 이제 요 텍스트를 사람들이 다 미리 받아서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옴기니가 있습니다. 옴기니는 이제 이종태 교수고요. 이종태 교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만난 적 있죠. 이종태 교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대전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인데 저보다는 한 7, 8년 젊을 것 같아요. 아주 요새 많이 활약하는 분인데 루이스 글을 비교적 여러 개를 번역을 한 분인데 그 목차 차례 바로 옆에 보면 옴기니 일러두기가 나오죠. 일러두기 여기에 이미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책 다 갖고 계시죠? 네, 보시기가 어려운가? 자, 글씨가 좀 작습니다. 자, 1번 이 책은 루이스가 1943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영국 더럼 대학에서 제가 얘기했죠. 더럼 유니버시티 행한 라델 기념 강연의 연설 내용으로 같은 해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더럼 대학에서 한 거지만 요거를 이제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을 해줬다. 같은 해. 요게 여러분이 지금 물론 요거는 이제 홍성사에서 번역을 한 거지만 이제 원본의 글은 옥스포드 대학이 이걸 프린트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책 안에 이제 first chapter 여러분이 이미 읽었을 겁니다. 여기에 루이스가 녹색 책 그린북이라고 불렀던 책은 사실상 실제로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제목은 언어의 통제이고 이 책의 저자는 알렉스 킹 그다음에 말틴 캐틀리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한 책이고 이 책의 표지가 녹색이어서 녹색 책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나 더 했고요. 그다음에 1장 뒷부분에 아주 간결하게 나오지만 책 하나가 또 언급됩니다. 이 책은 올빌리어스라고 하는 이제 저자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루이스가 이제 이건 허구 이름이죠. 그렇지만 직접 저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바기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어 강독과 장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어를 영문 글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일종의 컴포지션을 가르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올빌리어스의 이름이 왜 붙여졌을까까지도 여기에 옴기니가 설명을 카인하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올빌리어스가 어디서 온 이름이지? 그 다음에 4번 루이스가 말하는 이 the wa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중국의 도교 있잖아요. 도교. 이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그 말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루이스가 요 말을 쓸 때는 중국어 발음으로 다오 이렇게 그대로 옮겼었어요. TAO로 옮겼었어요. 타오지만 보통 영어로는 다오 하기도 하고 타오 하기도 하는데 아마 좀 더 정확한 옮김은 다오겠죠. 다오이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라는 말은 그냥 도덕경에 나오는 의미의 도가 아니라 서구의 그리스, 로마, 유대, 기독교 전통뿐 아니라 힌두교, 유교 등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문학 전통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도덕률, 자연법, 사상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제가 보편적 도덕률 또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기보단 저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절대성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기독교인 어디엔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책을 크리스찬이 많이 읽으니까 읽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다른 종교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저자 이 옴기니의 요 설명은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일반 한국 분들이 이제 도교나 또는 유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루이스는 사실은 도교나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 다오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잘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규할 수 있는데 저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그분이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다. 굉장히 나름대로 당시의 지성인들, 영국의 지성인들은 동양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서구 문화에 이렇게 지금 서구 문화는 막 변천하고 있는데 서구 문화의 일종의 이제 위기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에 서구뿐만 아니라 동양까지 아우르는 어떠한 좀 큰 개념으로서의 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얘기한다면 혹시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루이스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공자의 논어는 루이스가 영국의 동양학자인 이 아서 웨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본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건 사실 되게 재밌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이제 또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내용을 에피테프를. 근데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에서. 한문은 사실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습니다 이게. 예.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이 참고할 거니까. 그 다음에 해석 보셨어요? 해석 맨 뒤에. 뭐 제가 썼다는 건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써놓고 이 책이 제가 보니까 몇만 권이 팔렸는데 저한테는 돈이 안 옵니다. 조금 불쾌하다. 예. 처음에 저한테 한 7만 원, 8만 원 줬나? 그러고 나서 입을 싹 닦네요, 홍성사가. 근데 이제 제가 쓴 해석도 잊어버리니까요. 뭐 어디 뭐 보관하고 맨날 이렇게 뭐 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요걸 다시 저도 읽어봤는데 편집자가 말을 잘 편집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 써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때 이제 사실 요때는 제가 반짝반짝 할 때입니다. 막 논문 막 마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 내용이 괜찮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하다. 요거 참고하면 아마 전체 강의의 내용이 뭔지는 좀 이해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해설도 있다는 걸 이제 앞뒤 작업.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결론은 없어요. 강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을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차, 서론, 결론을 먼저 읽고 나머지를 읽어라. 근데 여기는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강론을 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없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피테프를 한번 볼게요. 에피테프는 뭐냐면 자, 목차와 아닙니다. 목차보다 더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페이지라는 요 내부의 타이틀 페이지 다음에 보시면 짧은 글이 하나 나오죠. 루이스는 요 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거의 모든 책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딱 던져요. 하나를 딱 던져.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공자의 논어에서 여기가 제가 요 넘버가 11 어떤 책에는 11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1이 아니고 2장입니다. 2장. 2장의 16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가닥을 잘못 잡고 시작하면 전체를 망치고 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이래요. 예, 논어 보면 짧게 이제 중국어로 몇 개 써놓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요게 이제 영어 원본을 제가 보니까 그 웨일리라는 사람의 번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The master said, 선생님이 말하기를 He who sets to work on a different strand, 다른 가닥을 잡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destroys the whole fabric, 전체 천을 다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죠. 지금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맥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전체라고 할지라도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스트랜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가 있다는 거죠. 요 대를 제대로 잡아야지. 만약에 대를 놓치고 아무 실이나 잡고 풀었다가는 어떤 일이 망기죠? 전체가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 가닥을 잘못 잡고 시작하면 전체를 망치고 만다. 뭐 그런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한문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문을 써놓은 거는 잘난 척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뭐 붓자 하나 읽히네요. 붓자 하나 읽혀요. 중간에 두 번째 자리. 근데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가 아니라면 그것이 과연 구인가 이런 아주 이렇게 제가 요런 의미로 담겨 있는 이 논어의 다른 구절이 있는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에요, 요 말. 2장 16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구라는 게 뭐냐면 각이진 술잔 또는 제사용 잔이라 그래요. 잔이에요, 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구가 있어, 구가. 여기에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잔인데 잔으로 안 쓰고 딴 거로 쓰고 있어. 이게 잔인데 원래 잔이야, 이게 잔인데 잔을 딴 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구가 아니면 그럼 과연 그게 구인가? 여전히.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요즘은 이게 문화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전화라 그러죠. 전화 맞아요, 이거? 전화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카메라 아니에요? 카메라 아닌가요? 인포메이션 시스템. 뭔가 하나 묶어보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야,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테크놀로지가
이제 수많은 역할을 하나로 묶어놓은 기계로 만들고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에 들어갈 만한 용량의 컴퓨터를 우리가 집에 가지려면 집 하나를 다 채워야 됩니다.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려면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데스크톱 컴퓨터라고 이만한 타워 갖다 놓은 거는 이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파워 자체가, 프로세싱 자체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능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요새는 모든 게 다 멀티야, 멀티. 그러니까 멀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누구지?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어디에 우선권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나는 아들이야. 과거에는 좀 쉬웠어요. 그게 우선이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아들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선순위고 그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그죠? 군신, 나라의 왕은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 네. 국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아들로서는 끝까지 효를 행해야 된다. 쉽죠? 프라이어리티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왜? 요즘은 아주 심플하게 아들은 일단 여자를 만나면 애인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효라는 것이 무능해지죠. 왜? 이게 먼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서가 클리어하지 않고 뭐가 우선순위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엔 교회 생활도 쉬웠어요. 예를 들면 이건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잘못된 거니까. 자,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뭐 이런 것들을 딱 얘기했을 때 그걸 안 하면 죄니까 무조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 예?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주일 성수가 뭐야? 미국 교회 교인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공예배라는 개념은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반드시 딴 데 간다 할지라도 미리 계획하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미국 교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의 이제 멤버인데 교회 회원인데 평균 2주에 한 번 교회를 나온다 그래. 저 굉장히 놀랐어요. 11조 하는 교회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 이제 타이딩이라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는 숫자는 일반 미국 교회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어디선가 이제 무너졌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남들도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헌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 내가 마음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이 선교사에게 얼마 보내고 나는 저 단체에 얼마 보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개인화되어 있는 왜냐하면 다양해요. 모든 게 다 채널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채널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교회 재정도 그래서 쉽진 않아요. 교회 안에 요새 이제 지정 헌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일로 보내고 싶은데 교회에다가 그 하고 지정을 하면 보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는 법을 정했죠. 무슨 법을 정했냐? 교회에서 이미 검증하고 후원하지 않는 기관한테는 지정 헌금을 보내면 안 받는다. 그건 각자 알아서 보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일종의 법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제가 뭐 별 얘기 다 합니다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공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구인데 이건 분명히 잔인데 그 잔을 잔이 아닌 걸로 사용하게 되면 과연 여전히 잔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으면 과연 인간이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은 자, 오늘 시대의 이 복잡한 걸 잠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딱 이걸 봤단 말이죠. 이거 물병인데 이건 쉬워요.
자, 이게 뭡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물이 들어 있죠. 여기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Pure Life. 이거는 누구나 마셔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아주 깨끗한 물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열고 이 안에 뭘 담았어요? 예, 독약을 담았어요. 독이 담겨 있는 물을 담았어.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물병인가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병이야.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퓨어 라이프가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게 들었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게 여전히 물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을 때는 다 망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냐? 물병을 물병되게 하는 그 메인 요소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병을 물병되게 하는. 그러니까 요게 바뀌면 이건 더 이상 물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병을 물병이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 메인 스트랜드, 그 한 대가 뭐냐?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핵심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인간은 먹고 행동하고 이렇게 자고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공자님만 말할까요? 모두가 다 말하겠죠. No. 왜? 그거는 고양이도 그렇게 하니까. 개도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셨죠? Not just one of the function.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욕구라는 것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인간을 망친다.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축소합니다. 무엇으로? 요거 하나로. 근데 알아보니까 결국 그것은 인간됨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모든 짐승, 동물 똑같아.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인간은 그냥 짐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만 못해. 예. 그게 바로 이제 꼬리를 붙들고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요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예. 개를 꼬리를 붙들고 꼬리는 붙들어놨는데 몸통이 다 흔들려. 이러면 안 되죠. 예. 꼬리가 흔들려야지. 예. 근데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오는 문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됨의 질서가 빠진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가 1권 제 첫 번째 강연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폐지되지 않으려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가슴이 있어야 된다. 가슴. 체스트가. 그럼 이 체스트가 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이스가. 자, 하여튼 설명이 길어요, 제가. 근데 설명을 해드린 좋죠? 설명을 해드린 좋잖아. 자, 이 얘기를 제가 또 왜 여기 할까? 이거 저 재밌었어요. 공자가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공자의 교육은 제가 이 기독교 목사다 보니까 뭐 유교적 교육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야. 예를 들면 기독교 선교가 우리 조선 말기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 선교가 했던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철치 스쿨을 했는데요. 철치 스쿨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친 거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 학교였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한글만 가르쳤습니다. 한문 안 가르치고. 근데 당시에 유교적 학당이 있었죠. 학당, 서당. 그 서당에서는 뭘 가르치냐? 바로 공자의 글, 맹자의 글 가르치죠. 근데 그걸 읽어요. 근데 이것은 양반의 자식들 외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근데 교육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앉아서 읽는 겁니다. 선생님 따라서. 주입식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훨씬 더 위대한 거야. 누구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주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죠. 근데 당시에 한국의 유교적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창의력이나 인간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질문을 다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한국의 초기 신학도 신학을 배운 분들이 가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때 이제 많이 썼던 말이 이제 유교적 사상인데 술의 부작이란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이 부작.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을 뿐이지 절대로 내가 창작하지 않는다. 예, 그대로 받고 부작 내가 만들지 않는다. 그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너 미친놈이냐? 가르치는 대로 배워. 그대로 써. 시험을 잘 보는 사람 누구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써내는 친구. 응용, 적용 없죠? 유교적 사상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거고, 유교 안에. 근데 되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교적 공부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주입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머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학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학문 여기서 저 한문으로 저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학문. 예, 학문. 근데 학문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이게 배우고 질문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문은 질문한다 할 때 문자거든. 아, 이미 여기에 질문의 개념이 있구나. 단순히 주입이 아니구나. 질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자가 이 공부한다는 것을 쿵푸, 네, 공부가 쿵푸잖아요. 쿵푸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던가라고 보니까 적어도 3스텝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지식의 탐구, 그러니까 일단 배워야 돼. 그랜마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과 성찰이 들어가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그것을 내가 리플렉트를 해야 돼. 계속.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성장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인 군자가 된다는 거죠. 성인이란 말은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고 군자라는 말은 유교적 개념인데 그 말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배운 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걸 지혜롭다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뭐든지 재밌어요, 공부하면.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선 시대가 500년을 내려오는 유교적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사회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유교적 권위주의가 이렇게 고정되면서 이 유교적 교육이 가져다준 결과가 뭐냐면은 1번과 3번만 강조하고 2번을 빼먹었다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러한 패턴이 한국 기독교에도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안에도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가르치면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리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바른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화시키는 거고 그 내면화시키는 과정 속에 단순히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숨인데 이것은 나에게 teaching, 가르치고 두 번째는 rebuking. rebuking 중요한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지적해 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correcting입니다. correcting.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바른 지식에 의해서 바꿔가는 것.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질문과 인콜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격 수양이 트레이닝, 훈련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적인 교육 방법도 똑같아. 예.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1번과 3번을 제해놓고 2번만 강조해. 미국의 교육이 오늘날. 그래서 요새 많이들 미국에서도 사립학교들이 고전 교육으로 돌아갑니다.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으로. 왜?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 그랜마를 습득한 후에 그죠? 먼저 그랜마를 배우고 기본적인 단어를 배우고 그랜마를 배우고 그것을 습득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소위 레토릭의 단계로 올라가고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이 요런 나름대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자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서
교육의 단계를 철저하게 잡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언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툴이니까. 툴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성찰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툴을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오늘날 인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육은 그냥 잡 트레이닝처럼 돼버려가지고 대학교도 요새는 굉장히 대학교도 소위 이제 교양 과목 다 없애버리고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게 되면 일반 대학 졸업하고 그레이저 스쿨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4년 뭐 어떨 때 5년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뭐가 되잖아. 근데 요새는 그걸 다 그걸 엎었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뭐 7년의 프로그램. 그러면은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냥 완전히 뭐 이건 이 실용적인 과학 연구소로 애들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양 교육이라는 건 아예 사라졌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 하이스쿨에서 가르치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기본적인 인문학 교육이 없어요. 그냥 슛 하고 들어가서 그냥 그 다음에 뭐죠? 일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슬퍼요, 그죠? 오늘날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갑자기 왜 공자와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건 좀 그러네. 제가 이건 설명한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공자는 삶과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자의 메인 포인트는 질문하는 자로서의 의미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치가 뭐냐?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구원자로서의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군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군자가 되는데 참 훌륭한 분이야. 근데 그 군자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의 문제나 또는 위선의 문제나 이런 내면적인 갈등의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고 양심의 자유가 없고 항상 수치심에 살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사실상 내가 거기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선인지를 안다. They know what is good. 선이 뭔지를 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아도 못한다. 그 알아도 못한다는 말이 곧 우리에 있는 이 인격적 또는 존재적 한계니까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다. 복음. 그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께서 온전히 성취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 참 인간이요 그러나 완벽자이신 완전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분이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결국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개런티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공자나 뭐 이런 도교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았던 한 두 가지 아주 심오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여전히 스트러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스트러글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복음이며 해답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제하고 자꾸만 딴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에요. 왜? 그는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자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하면 참 좋은 분인데 공자님도 올바른 질문을 한 분이고 사실은 그는 그리스도의 일종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만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뭐 엘리야와 뭐 히스기야와 이런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 인물로서의 의미보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다. 완벽한 절대로 완벽하지 않죠. 그들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질문하는 자였다. 삶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분적인 답을 얻어낸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야, 대단하다.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모세의 글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유일신 사상이 나오나 여기?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깨우친 자로서 뭔가 인간의 깊은 고민에 대한 것을 깨우친 자로서의 어떠한 그런 위상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는 별개 문제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답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도 진리가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그들의 네이처 자체 속에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옳고 그름의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들의 행위를 저지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적 부패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죄의 영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긍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참 심요막측하게 지은 존재야. 대단한 거예요. 그들에겐 도덕성이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 미스유즈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보편적으로 그래. 아니, 내가 아는 어떤 인간은 못돼 먹었는데 무슨 양심이 있어? 양심에 털난 인간이지? 그러니까 뭐 사회 구조나 자라온 환경이 양심을 클리어하지 않고 그 양심을 더 아주 이렇게 가시덩굴로 얽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심리학적 문제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하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인간은 다 저런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거는 좀 유별난 케이스인 거죠. 마치 여러분이 색을 구별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색을 보시죠, 여러분. 근데 색을 못 보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러면 만약에 생명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은 색을 못 봐라고 결론 내릴 수 없죠. 그건 특별한 경우야. 똑같아. 도덕적인 감성이 없다. 그랬을 때 인간은 다 저 모양이가 아니라 어떤 인간은 좀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도덕률을 갖고 있다. 이게 성경적 답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자, 우리 5분 쉬었다가 1강의 들어갈게요. 네, 가슴이 없는 사람 이 말을 영어로 이제 man without chest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이 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자, 또 이게 안 돌아가네요. 저는 이렇게 디테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면 또 조그만 에피테프 또 나오죠, 여기. 그렇죠? 뭐가 나오죠? 그래서 그는 살해 명령을 내려 그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캐롤 이렇게 돼 있는데 캐롤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건 G.K. 체스터턴이라고 루이스가 엄청 좋아하는 그 영국의 이제 작가가 있거든요. 뭐 하여튼 별의별 일 다 한 사람이야. 근데 소설도 쓰고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장편의 시를 썼어요. 그 시 내용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So he sent the word to slay and slew the little children. children이란 말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말에는 그가 명령을 내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번역하신 분은 뭐 하여튼 애를 썼네요. 근데 이 명령이란 말보다 사실은 word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he sent the word 말을 보냈다. 말. he가 누구냐면은 헤롯 왕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령했던 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는 여기 캐롤에 나온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요 시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가 이 월드를 보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 요 말을 약간 플레이하는 거죠 여기는. 재밌어요. 예, 이런 얘기가 여기 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중에는 이제 이러한 당시에 이 소위 교육을 하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영혼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예, 원래 child라고 이제 시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children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예, 오류 아닙니다. 예, 원래 나오는 말입니다. 예. 자, 출발점은 뭐냐면 루이스가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나 작문을 가르치는 두 개의 교재를 언급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교재를 연구를 하게 됐는지, 뭐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의 책은 녹색 책이라고가 불러요. 그린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어스와 타이티어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것도 가명이죠. 원래 이 책의 타이틀은 The Control of Language라는 타이틀이고 사실상 출판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1940년에 아주 첨단의 교재로 쓰이고 있었던 책이고 이 책을 하나를 이제 그가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잠깐 언급하는 책은 오르빌리우스의 문법책입니다. 이제 오르빌리우스라는 것도 가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비아지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Reading and Writing of English, 영어를 어떻게 읽고 또 쓰느냐라는 데 대한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컬러리치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영국 시인이 있죠.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멋진 폭포를 본 두 사람의 관광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폭포를 보고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야, 장엄하다. 야, 장엄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다른 사람은 볼만하네. 괜찮네.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다 옳으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리냐라는 질문을 이제 컬러리지가 하고 있고 컬러리지는 첫 번째로 반응한 사람이 당연히 옳고 두 번째로 반응한 이 사람은 어이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 중요한 거죠. 폭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그 폭포는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었길래 무엇이었길래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가. 뭐 우리는 뭐 동부에 사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나야가라 폭포 정도는 갔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그 폭포를 가기 위해서 그 무슨 강인가요? 하여튼 샌로렌인가요? 그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떨어지기 직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려가는 걸 우리가 길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브릿지로. 그리고 폭포의 맞은편에 이 두 짝으로 해서 흘러 떨어지는 그 엄청난 물을 보고 또 무지개를 보고 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이킹을 해서 그 폭포수 뒤로 가보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들어가죠. 폭포 밑에까지 뭐 아주 막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이 튈 정도까지 가서 그 폭포수를 보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거기 가서 그 폭포 물이 떨어지는데 이쁘네 그러겠어요. 그죠? 우린 이게 이해가 되죠.
이런 폭포를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폭포가 이쁠 수 있지 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콜로리츠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콜로리츠가 말하는 것은 거대한 폭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장엄한 폭포죠.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아름답네? 그 말은 걸맞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 문법책에서. 아이들에게 쓴 문법책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폭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내 느낌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사람은 나는 장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이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컬러리치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나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늘 이런 혼동이 존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책에. 저는 이 그림책을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니 무슨 아이들 문법책에 이런 얘기를 써나? 근데 루이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부모가 영문학 문법책을 애들한테 사줬는데 갑자기 그 안에 아마추어 철학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하냐. 근데 네가 하는 이 말이 너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아마 모를 거다.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얼마나 깊이 네가 고민을 했겠냐. 근데 이런 케어레스한 전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말을 네가 썼는데 결국 이게 애들을 죽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그 텍스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루이스가 얘기하면 굉장히 루이스적입니다. 뭐냐면 이 상황에서 장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장엄함은 감탄이고 와하게 장엄함이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의 겸허함이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나는 작아지는 느낌을 느낀다. humble feeling이다. 맞죠? 위축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느낌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느낌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 장엄하다는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장엄하다는 것은 그 폭포의 퀄리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폭포 자체가 웅장하기 때문에 나는 그 웅장함을 감지하는 것이지 그저 저거는 상관없고 내 마음에 웅장하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It's not right.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그래요. 현대인들은 동의 안 합니다. 너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의 느낌일 뿐이야. 너 남자야 여자야? 보면 되잖아. 한번 살펴봐. 남자인지 여자인지. 병아리 성별 분별하듯이 보면 되잖아. 근데 요새는 안 하죠. What do you feel like? 너 느낌이 어떤데? 저는 남자 같아요.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나는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은 것 같아요. 느낌이 다 달라. 그러면 누구도 너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느낌만 옳다. 여러분 루이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80년 전에. 왜 그땐 이 얘기를 했죠?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지금 히틀러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영국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영국 백성들에게 나가 싸웁시다. 물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 생명을 지켜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장엄한 비장한 애국심을 심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역사해야 되느냐? 선과 악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나치가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치 기준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 헷갈려. 왜? 모든 미디어가 모든 방송이 뭐를 하고 있죠?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 와라. 우리 편에 와라. 우리 편이 옳다. 자,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읽은 초등학생들은 두 가지 명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 가치 수로라고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설명하는 predicate은 설명하는 이 말이죠. 설명하는 말, value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설명되어 있는 문장은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스피커, 그러니까 화자, 그 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진술한 것이다. 여기에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 감정 상태가 어떻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뭐 이쪽에 뭐 알아서 느끼면 되지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이건 이제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써 있는 것은 요게 써 있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가 답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읽는 초등학생들이 아마 이 저자들은 별 생각 없이 썼을 텐데 이러한 컨디셔닝을 받게 된다. 이 저자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10년 후에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잊혀지고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그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지만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이와 비슷한 논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거지 원래 어떤 물체 자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아?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컨디션이라고 얘기하죠. 컨디션. 이렇게 그루밍 됐다. 길들여졌다. 제가 지난주 설교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막 했죠. 지난주에. 네. 문법책.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썼냐는 거죠. 루이스는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법은 메커닉이잖아요. 문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견이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아무래도 루이스를 너무 축소시키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루이스는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철학이고 견해인데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루이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은근히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장으로 가면 이제 이 루이스 얘기입니다. 그 그린북 그 초록색에 보면 어떤 상업 광고문 하나를 인용하면서 거기도 일종의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광고문들이 막 그 마음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 뭐 이건 뭐 위대한 여행이고 가면 뭐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광고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것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루이스는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심오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게 문법책인데 적어도 영문학이라고 하는 문학과 관계되어 있는 책인데 광고문만 기재하지 말고 그럼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좋은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무엇일지, 이것을 양면에 놓고 비교하면서 좋은 문학과 광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녹색 책을 읽다 보면 문학을 읽을 때도 이게 문학인지 광고문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냥 다 허튼 소리일 뿐이다. This is all stupid. 이건 다 허구다, 허튼 소리다 라고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예, 요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제 루이스는 결국 그 같은 성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투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상업적인 광고문이라 할지라도 그 광고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막 부풀려 놓은 그런 상업적인 광고니까 부풀려 놓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먹으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 이걸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10년이 젊어진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업용 문구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허구야. 이거 허튼 소리.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루이스는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광고 문헌이 아니지 않냐. 모든 글들이, 아이들이 모든 글을 그런 식으로 읽어내면 결국은 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력을 통하여 어떤 깊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러한 깊은 어떤 감정을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문학인데, 결국은 문학에 대해서도 어떤 느낌을 느꼈을 때 그것은 다 허구에 불과하다, 그건 허튼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냐 아이들이. 문학 자체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있는 진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모든 게 다 플랫해지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더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들이 쓴 책은 전문 문법학자가 쓴 책이기를 기대하고 샀는데 결국 아마추어 철학자들의 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문학 비평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리어 광고문 취급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학적인 의미를 비평해 나가는 건 훨씬 더 심오한 일이고 학구적인 일이니까 이 사람들 그걸 안 하고 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적 필요를 단순히 오해했을 것 같다. 이제 오늘날이라는 말은 루이스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마치 이 문법책을 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감정을 좀 빼버려야 된다. 감수성 같은 것을 좀 제거해야 된다. 근데 루이스가 봤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감수성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불감증에 빠져 있다. 감성이 없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멋지게 표현하죠. 현대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의무는 정글에서 나무를 베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물을 대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사막 같은데 수많은 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자라고 있는 정글인 것처럼 취급할 수 없지 않느냐. 사막에서 남아있는 감정마저도 다 제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루이스가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저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떤 감정을 허튼 것으로 폭로하는 일이 전부다. 기껏해야 뭐 감정들은 다 허튼 것이야. 그러나 이것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이와 같이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현대 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면 그 감정적인 반응에는 상응하는 어떤 대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 시대 이전에 모든 인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형성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 대상이 그런 감정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폭포 얘기로 돌아가면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폭포를 보았을 때 이 장엄함, 그 폭포를 보는 우리들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하면 그 폭포와 나의 어떤 그 프로세스, 내 속에 있는 감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연결고리가 있다, 1대1의 연결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그게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야. 나의 주관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글들조차도 더 이상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문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해주는 어떤 기가 막힌 그러한 표현, 그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력이 트리거되고 결국은 그 물체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 그 물체가 이런 물체였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연결고리를 잘라버려. 그러니까 심지어는 문학도 문학이 아니라 이제 그냥 선전문에 불과한. 아, 이건 광고니까 아, 믿을 수 없어. 그런 게 존재하겠어. 그런 게 있겠어? 아, 대단치 않을 거야. 여러분 요새 그 최근에 뉴욕에 그 옛날에 그 원월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다시 이제 진 큰 건물 있잖아요. 원월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거긴 이제 유리에다 갇혀 있잖아요. 그 북쪽으로 가면 에지라고 하는 곳이 생겼어요. 에지라는 거. 밑엔 백화점인데 굉장히 고층 건물인데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데가 생겼어. 높은 고층인데 이제 뚫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가면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돼 있지, 철로 돼 있잖아. 잘 안 보이잖아. 여긴 다 유리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딱 나가면 맨하탄이 야 진짜 어마어마해요. 엄청나. 아주 그냥 와 멋지다. 너무 잘 보여. 쫙 길들 보이고 막 건물들 보이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엣지를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자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와 그런 데가 있나 봐. 멋지겠다. 내가 가면 와 내가 한번 그걸 봐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모든 게 다 광고야 광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자기 생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안 느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가치 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 유집사님 에지 갔다 왔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제 다 가보시겠다. 겨울엔 추워요, 근데. 네, 거기가 이제 그 하일랜드 팍 쫙 북쪽으로 걸어가면 끝나는 곳이에요. 바로 끝나는 곳에서 거기 밑에는 쇼핑 센터가 있고 쇼핑몰이 있고 위로 쫙. 비쌀 텐데 그 올라가는 게 싸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 대상이 그 감정을 일으킬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의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문화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제 토마스 트라한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굉장히 신앙적인 시를 많이 썼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의 가치에 알맞게 사물에게 정당한 존경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만물은 당신의 것이 되라고 만들어진 것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그 가치에 따라 존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걸 아주 스테이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은 당신의 것이 되라고 만들어진 것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그 가치에 따라 가치에 알맞게 존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당신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까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니컬합니다. 아주 냉소적이에요. 아, 이거 뭐 그냥 맞자 별거 아니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냉소적 마음의 근거가 뭡니까? 어디선가 우리가 길들여졌습니다. 뭘 길들여졌죠?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긍정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양극화의 관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결국은 뭐 사람의 느낌, 자기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애정의 질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올도 아모리스, 라틴어죠. 올도 순서, 아모리스 사랑, 사랑의 순서. 즉 모든 대상은 그 가치와 정도에 합당하게 사랑받는 애정의 질서 상태라고 정의했다. 무슨 얘기죠? 인간이 덕스럽다는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만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질서를 갖고 있다. 예. 이 사랑의 레귤레이션,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을 사랑하고 그 다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질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덕망이라고 얘기한다. 이 질서가 파괴되면 인간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사랑이 우선이 되겠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그럼 덕스럽지 않죠. 욕망적인 인간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객관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교육의 목적은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건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그것을 아무렇게나 교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만물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표현했어. 아직 어린 인간 동물이,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 어린 인간 동물이라고 표현했네. 처음에는 우리 책에서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처음에는 제대로 반응입니다. 반응할 줄 모르기에 정말로 즐겁고 좋고 혐오스럽고 미운 것을 각각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신앙의 교육도 그런 거잖아요. 신앙의 교육도 일종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고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근데 그것이 내 맘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잘 양육받은 젊은이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잘못 만든 작품이나 자연이 잘못 길러낸 작품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분명하게 알고 어렸을 때부터 추한 것을 정당한 혐오로서 비판하고 미워할 줄 알며 아름다운 것을 즐겁게 칭찬하고 그것을 영혼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온화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다. 적절하게 추한 것은 추한 줄로 알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걸로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그의 이성이 깨어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사실은 감성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의 머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전에
그리고 마침내 이성이 깨어 찾아올 때 그는 친근감을 느끼며 그간 양육받은 대로 두 팔을 벌려 이성을 맞이하며 알아볼 것이다. 결국 이성이 그것을 프루브한다. 옳다, 맞다, 그렇구나.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옳고 그름이 감성적인 어떠한 그 살아있는 것으로 마음 속에 작동하고 있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상과 합당해야지 그 대상과 합당하지 않은 단순히 감성의 훈련이면 그거는 길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파간다입니다. 그거는 선전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교육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초기 힌두교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르타라고 말하는 우주의 질서, 도덕적 덕망, 심지어는 성전 제사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성스러움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라고 가르쳤다. 이건 이제 그냥 이것이 하나의 서구적인 기독교 사회 속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국은 후 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 이제 소위 종교라고 할 만한 종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오이즘이 등장하죠. 고대 중국 도라고 부르는 것, 이 도라고 부르는 가장 위대한 어떤 것, 모든 수로를 넘어선 실제이며 이것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넘어가는 실제 그 자체이다. 리얼리티다, 리얼리티. 창조자 앞에 있던 심연, 기품이며 이것은 자연의 길이, 자연이며 길이다. 이것은 우주가 돌아가는 길이며 만물이 끝없이 조용하고 고요하게 공간과 시간 속으로 출현하는 길이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루이스가 자기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마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책을 지금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위대한 본보기에 합치시키며 그 우주적이고 초우주적인 진행을 본받아 걸어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느낌을 떠나 일단 그 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 기준에 걸맞게 나의 감성이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식, 즉 예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조화이다. 내가 자연에 조화된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을 역행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역행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자연의 실제에 내가 예를 갖춘다면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혐오할 것을 혐오하는 그러한 예를 갖춘다면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것을 이제 플라톤적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기도 하고 스토아 학파이기도 하고 이제 고전을 얘기합니다. 고전은 루이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동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적이며 동양적인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그것을 도라고 칭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책 안에서는 이제 도라는 말을 그렇게 자기가 쓰겠다라고 여기에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뭐냐? 객관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교리이며 우주의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태도는 진실로 참되지만 어떤 태도는 정말로 거짓됐다고 하는 믿음.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여러분 조금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하고 있나요? 절대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다오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인정한다면 교육의 임무란 학생들을 실제의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에 적합하게 응답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곧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답게 해야 되고 인간다운 것은 이런 것이고 A에 대해서는 A로 반응하고 B에 대해서는 B로 반응하고 C에 대해서는 C로 반응하도록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이게 이제 다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이해하는,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교육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감정을 단순히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오직 실용주의적인 발상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감정을 일으키길 좋아하죠. 감정을 이용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지 않고 행동으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 감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 이거 없으면 너 큰일 나. 뭔가 그 얼전시, 그리고 그걸 가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일으키는 그 감정이 내가 사야 할 그 물건에 걸맞지가 않으면 그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것은 뭐냐면 너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건을 팔아먹겠죠. 물건을 판다는 건 뭐야? 실용주의적인 것이죠. 물건을 팔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의 감정을 얼마든지 이 실제와 분리해서 부풀려낼 수 있다. 끔찍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이제 매니퓰레이션,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위험도가 발생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루이스가 이미 감지한 거죠. 옛 교육은 일정의 전파, 하나의 전파라는 개념이었다면 propagation, 진리를 알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람다움을 전해주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교육은 단순히 선전에 불과하다. 프로파간다. 네, 선전은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종교적 행위를 할 때도 이제 제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는데 이제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테크놀로지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기계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아무개는 기도 인도를 잘해. 그러면 그 기도 인도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죠? 당연하죠, 그거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들이 실리고 하나님께 내가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갑니다.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니까요. 그건 뭐 해야 되는 좋은 건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유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사람들을 이제 이게 매니플레이션 하니까 이게 작동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 그 순간에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그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 예전에 한국의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표절 문제로 그 한번 이제 드러나가지고 드러나서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여태까지는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있었겠지만 이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분이 그 문제를 사람들이 다 들었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했음을 여러분께 시인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습니다. 담백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교회에서 결정하겠지. 용서하고 넘어갈 일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 근데 거기 이제 내부적인 이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올겐 치는 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음악을 깔기 시작해라. BGM을 깔아라.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돼요. 다 이제 약간 이제 목사도 그 똑같은 짓을 또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연예인처럼 돼가지고 연기를 한단 말입니다. 감정 연기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음악이 깔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나도 모르는 게 아니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딱 어느 순간에 딱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울먹이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거든. 예배를 4번, 5번 드리는데 정확한 시간에 음악이 나오고 정확한 시간에 울먹이더라. 그럼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 제가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익숙한 시대.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선전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나의 감정을 흥분시키면서 막 소란을 피면서 모든 인간은 그래요. 막 두들겨 때리고 패고 막 이번 주일에 도대체 뭐가 부서질지 궁금합니다. 그죠? 이게 부서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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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을 잘 맞췄네. 네. 네. 이번 주일 뭔지 아시죠? 네, 슈퍼볼입니다. 슈퍼볼. 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 8시부터 게임을 한다는데 8시 반? 6시 반이야? 그거는 프리쇼 아니야? 게임은 8시라고 들었는데? 저는 모른 척 하겠습니다. 저 모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져도 부시고 이겨도 부시는 거. 흥분한 절대 시내 나가지 마. 우리 애들 다 시내 사는데 어떡하지? 이게 이제 이런데 인간의 감정이 부추겨지는데 이제 걸맞지 않죠 이건.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슈퍼볼이면 그럴 수 있다. I don't know.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6시 반.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이제 플라톤이 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 덕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도 사람을 덕스럽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 그런데 이 지성은 거기에 걸맞게 훈련된 감정과 감성의 도움이 없이는 내 몸의 어떤 그런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인스팅트라고 해야 되나? 예, 아페타이, 욕망, 어떤 그런 것을 맞서기에는 무력하다. 설명이 힘드네. 이거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해. 왜? 욕망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만 가지고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근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나의 생각, 바른 생각에 따라가는 감성이 따라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맞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듯 인간 내부의 이성은 심혼적 요소, 이걸 이제 이 감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피리티드 엘리멘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것을 통해서 욕망을 통치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제 그림이죠. 그림이 뭐죠? 머리는 가슴을 통하여 배를 다스린다. 배는 욕망이고 머리는 이성이라면 가슴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뭐냐? 가슴은 요게 이제 데피니션입니다. 훈련된 습관을 통해 바른 습관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니까 훈련된 습관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조직화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훈련된 습관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조직화된 감성이다. 여기 헤빗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사람은 이 중간 요소 때문에 사람답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들은 육체적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pure reason, 순수한 이성이라고 말한다면 짐승은 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성만 있다면 또는 욕망만 있다면 그건 인간답지 않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성이다. 바른 감성. 천사도 동물도 짐승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이 균형, 머리와 가슴과 배가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이러한 상태를 가장 인간다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 고맙게도 성령님께서 이걸 도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됐을 때 아니죠. 감성과 이성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몬적 요소를 감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캐릭터죠. 이게 일종의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 훈련된 감성입니다. trained emotion, 훈련된 감성. 거기에 나의 욕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온다,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배는 욕망, 욕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들면 죽어.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머리예요. 근데 잠이 막 오는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 나의 잠자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필요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감성. 나 지금 잠들면 죽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 예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낸 건데, 브릴리언트, 아주 훌륭한 예였어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야, 좋네 이거. 맞네, 그죠?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올바른 감성인데 적절한 감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죽음 이면에 어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그것을 또 하나의 소망으로 이겨낸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감성일 겁니다. 신앙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상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공황장애죠. 공황이 왔는데 장애죠. 장애. 잘못된 공황이죠.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불이 나면 뛰쳐나가야죠. 두려움이 와서. 그건 정당한 거죠. 바른 리스폰스죠. 근데 불도 나지 않았는데 막 두려워서 뛰어나간다. 그러면 공황장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공황장애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 트레인된 적당한 감성이 없으면 인간다울 수 없다. 예. 그렇죠? 우리가 적절한 예배를 드린다. 머리로 하나님은 예배받을 대상이야.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막 갑자기 꼬르륵 배가 고프고 뭐 온갖 욕망이 다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욕망을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사람에 대한 눈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올바른 방법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예배에 대한 경건함. 이 시간은 경건한 시간이야. 거기에 대한 경외감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나의 불편함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경외감이나 그 감성을 다
무분별하 이거 불필요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만들어 놓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녹색책은 가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지속적인 헌신, 지적 명예에 대한 민감한 등은 가이우스와 티티우스가 쉽사리 허튼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것이 없이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말이 좀 복잡한데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헌신과 지적 명예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진리를 향한 지속적인 헌신. 근데 그게 절대로 이 가슴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당 기관을 제거해 놓고선 그 기능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형국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에게서 덕과 모험적 기상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명예를 비웃으면서도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기면 충격을 받는다. 왜 충격을 받아요? 명예라는 것이 다 우스운 게 돼버렸는데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명예를 비웃어. 굉장히 스캡티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가 배신하면, 배신 때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는 생식력을 거세해 놓고선 다산을 기대하고 있다. 유명한 한 줄인데, 뭐 생식할 기능이 다 없어졌는데 애만 많이 낳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된다. 그런 형태로 우리 문화가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났네요. 질문할 기회를 안 주니까 저는 유교적 교육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학문 배우고 질문하다. 혹시 질문 있어요? 1분만. 근데 좀 어떻게 이거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근데 좀 오나요, 감이? 조금 와요. 예. 제가 이런 책을 왜 좋아하죠? 근데 해설 읽으셨어요? 해설? 네, 해설 좀 이해됐어요? 해설은? 네,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 요의가 나와요. 네. 해설도 어려워. 네, 해설을 또 너무 쉽게 쓰면 저를 우습게 합니다, 사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때 네, 가셔도 돼요. 제가